이야기는 쓰지 않아도 피어났다. 멈춘 순간에도 삶은 조용히 다음 대사를 속삭였다. 질서는 통제가 아니라 어긋남 속에서 숨쉬었고, 완벽함은 어느 날 문득 겹친 두 리듬의 떨림이었다. 나는 쓰려 하지 않고 그저 들으려 했다. 이미 내 안에서 써지고 있는 이야기의 숨결을. 무대 밖의 두 번째 방. 프롤로그. 정지된 타자기와 움직이는 무대. 어느 날 나는 타자기를 덮었다. 그건 특별한 결심이라기보다는 커피잔을 창가에 내려놓는 동작처럼 자연스럽고 다소 건조한 선택이었다.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았고, 어쩌면 쓰지 않아야 할 것 같았다. 타자기의 금속 키는 무대 조명처럼 조용히 식어갔다. 방 안은 고요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방도 그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고 낯익은 리듬이 내 안에서 천천히 살아났다. 오래된 극장, 묵은 무대, 그리고 거기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발소리. 나는 그날 극장으로 갔다. 왜 거기에 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서울과 요코하마 사이 어디쯤 바람 많은 계절에만 문을 여는 그런 장소 같았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나는 별다른 의식 없이 객석의 맨 앞줄에 앉았다. 무대는 비어 있었다. 조명은 꺼져 있었고 커튼은 반쯤 걷혀 있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건 사람이었다. 무대의 중앙, 커튼 뒤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한 사람. 시인아였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나를 몰랐을 수도 모른다. 무대에서 사라지는 듯 움직이며 아주 작은 독백을 흘렸다. 내가 써준 말이 아니었다. 내가 구성하지 않은 동선, 내가 설계하지 않은 대사, 내가 지시하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것은 이야기의 시작처럼 보였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대본도 없이 무대를 걷고 말하고 멈추고 다시 걷고 있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존재는 바람처럼 흘러나왔다. 타이핑 소리도 없고 감독도 없고 무대 매니저도 없었다. 그런데 이야기는 또렷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멈췄다고 생각했던 장면들이, 내가 써야 할 줄 알았던 이야기들이, 내가 통제해야 한다고 믿었던 질서들이 그녀의 리듬 속에서 전혀 다른 형식으로 쓰여지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쩌면 처음으로 글을 쓰지 않는 상태로서의 내가 편안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제야 알게 된 것이다. 글을 쓰지 않아도 이야기는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아니, 내가 개입하지 않아야만 흐르는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타자기의 먼지를 털지 않았다. 시인아는 다시 무대에 나타났고 나는 조용히 그 장면을 목격했다. 아무 말도 쓰지 않은 채, 아무 대사도 연습하지 않은 채, 그냥 그저 존재하는 누군가를. 그것은 어쩌면 나에게 처음으로 허락된 무대 밖의 시간이었다. 정지된 타자기와 움직이는 무대. 나는 그 간극 사이에서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서서히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완벽한 질서의 균열. 극장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일정했다. 지하철 두 정거장, 작은 골목길을 지나 오래된 간판이 매달린 철문 앞에 멈추는 것. 나는 그 길을 걷는 동안 항상 같은 음악을 들었다. 빌 에반스의 피스 피스. 아무런 기승경절 없이도 조화를 이루는 그 곡은 내게 질서라는 단어의 마지막 찬양 같은 것이었다. 무대는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조명도 없는 공간을 바라보았다. 거기에 놓인 모든 것들은 정확했다. 의자의 각도, 막대기 소품의 위치, 접힌 대본의 모서리까지. 그건 무대라기보다 정적인 조각 작품 같았다. 흐름보다는 정지, 감정보다는 균형. 그게 내가 만들어 온 방식이었다. 나는 책임이라는 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 나의 이름 이사오. 그 이름이 붙은 순간부터 나는 무대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다. 균형을 지켜야 하고 흐름을 예측해야 하고 누구도 실수하지 않게 도와야 했다. 나는 창조자이되 연출가였고 동시에 감시자였다. 그 무게는 견고했고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해줬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도 했다. 무대는 정갈했다. 하지만 누군가 거기 없었다. 내가 아무리 정돈해도 그 중심에 늘 빈 자리가 있었다. 나는 그게 뭐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흘러가지 않는 시간 같은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대에 그녀가 들어왔다. 마치 아무데나 들어올 수 있다는 듯한 태도로 시인아. 나는 그녀를 알았다. 예전 내가 썼던 대본에 등장하는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내가 쓴 버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공연은 끝났어요? 그녀는 무대 위에서 그렇게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본에는 없는 질문이었다. 그녀는 대사를 의식한 것 같고 아닌 것 똑같았다. 아무 데서나 멈추고 아무 데서나 걷고 말할 때는 중얼거리듯 하면서도 모든 말이 정확히 무대를 울렸다. 그건 매우 이상한 감각이었다. 나는 대본이 없으면 무대도 없다고 믿었던 사람인데 그녀는 대본 없이도 무대를 존재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조금 당황했고 솔직히 말하면 그건 두려움에 가까웠다. 내가 쥐고 있던 리듬을 누군가가 무시하는 것.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말과 움직임에는 논리나 플롯 같은 것이 없었다. 한순간은 시적이었고 다음 순간은 유치했다. 어떤 장면에선 웃기고
어떤 장면에선 의미심장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도 시작되기도 가능한 그런 시간. 나는 그런 무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너무 오래 완벽한 질서 속에만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 질서의 바깥에서 움직이는 존재였고, 나는 이제 질서 안에서만 머무를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무대의 균형을 방해받았고, 이상하게도 그것이 불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균열이었다. 그러나 어쩌면 숨이 통하는 균열이었다. 균열을 따라 흐르는 리듬. 며칠째 나는 같은 자리에서 시이나를 지켜보았다. 특별한 대사도 장면도 없었다. 그녀는 무대 위를 그냥 걷거나 멍하니 바라보거나 아주 가끔 무언가를 흥얼거렸다.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묘하게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었다. 여긴 이상한 곳이에요. 그녀가 어느 날 말했다. 극장인데 관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가질 걱정도 없죠. 그 말은 나를 흔들었다. 나는 관객이 없는 극장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왔다. 이야기는 전달되어야만 존재한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시이나는 그 믿음에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표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표현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어떤 음악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공기 속에는 피아노의 잔향 같은 것이 떠돌았다. 조용한 화음, 흔들리는 리듬, 끝없이 이어지는 호흡의 반복. 마치 그녀의 움직임이 그 보이지 않는 선율 위에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춤을 추면 당신은 뭐가 보여요? 그녀가 돌다가 멈추며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떤 구체적인 장면이 떠오른 것도 의미가 정리된 것도 아니었다. 다만 무언가가 살아있다는 감각이 밀려왔다. 그녀는 웃었다. 그럼 그걸로 된 거예요. 나는 그 순간 그녀가 내게 주는 감정의 형태를 느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확실히 존재하는 흐름. 그것은 리듬이었고 파장이었고 질서의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질서였다. 예측 불가능하지만 완전히 무책임하지는 않은 무질서와 정교함이 공존하는 그런 것. 시인하는 작주 엉뚱한 말을 했다. 언젠가 이 무대가 고래가 되면 좋겠어요. 둥근 무대가 커다란 등처럼 부풀어 오르고 우리는 그 위에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나는 웃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는 나를 시험하는 듯한 눈으로 가끔 물었다. 당신은 왜 아직도 저기 앉아 있어요? 왜요? 가끔은 앉아만 있어도 너무 조심스러워 보여요. 혹시 움직이는 걸 잊은 건 아니죠? 그 말은 날카로웠다. 내가 움직이지 못한 이유는 단지 조심스러워서가 아니었다. 나는 무너지지 않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 모든 균형은 나의 두려움을 정당화하기 위한 설계였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타자기를 켜봤다. 종이는 넣지 않았다.
그냥 기계의 몸체를 어루만졌다.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존재의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쓰지 않아도 괜찮을지 모른다. 어쩌면 내 이름이 없는 장면이 훨씬 더 진실할 수도 있다. 무대와 고래와 글자 없는 책. 그날 무대는 텅 비어 있었다. 조명이 없었고 소리도 없었다. 시인아의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무대 한쪽에 놓인 작은 의자 위 구겨진 종이 한 장만 남겨져 있었다. 나는 종이를 주워들었다. 천천히 펼쳐보았다. 그 안엔 아무 말도 없었다. 아니, 어쩌면 너무 많은 말이 적혀 있었는지도 몰랐다. 종이는 아무런 저항 없이 손에 닿았고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그 빈 종이를 오래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아주 희미한 피아노 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다. 어디선가 무대 바닥 아래 어둠 속 깊은 곳에서 기억처럼 흘러나올 것 같았다. 단순하고 조용한 선율, 아무런 멜로디 없이 화음만이 천천히 고여 있었다. 음악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들려오는 음악. 그것은 마치 잊혀진 마음속에서 느닷없이 떠오르는 장면 같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 연극인가? 꿈인가? 음악인가? 혹은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인 걸까? 나는 종이를 다시 조심스레 접었다. 그 옆엔 조용히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의도도 가지지 않고. 그때 무대 전체가 아주 천천히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졌다. 시인아는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리듬은 남아있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대사가 아니라 움직임, 방향이 아니라 감각이었다. 예전에 그녀가 말한 적이 있다. 나는 길을 잃을 때 이야기를 써요. 글로요? 아니요. 그냥 걸으면서 발바닥으로 단어를 하나씩 밟고 지나가요. 나는 그 말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곧 실패였고 실수였고 어긋남이었다. 그러나 시인아는 길을 잃으려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대본이 꼭 있어야 안심이 돼요? 그녀가 내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녀는 잠시 나를 보다가 웃었다. 근데요, 대부분은 길을 잃으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요, 이상하게 그게 자기만의 길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 말이 내 안에 가장 깊은 어둠에 닿았다는 걸.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나타났다. 예고도 조명도 없이. 조용히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와 종이를 바닥에 눕히더니 그 위에 천천히 몸을 뉘었다. 이게 제일 편해요. 아무 글자도 없어서. 나는 묻지 않았다. 왜 돌아왔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 않아도 괜찮은 일들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그녀는 종이 위에 누워 숨을 쉬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나는 타자기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손을 놓고 싶어졌다. 무언가를 창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졌다. 그녀가 그 공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하나의 장면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는 나 역시 그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그건 글을 쓰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를 허락하는 일이었다. 균형을 강요하지 않고 무질서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때야말로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한 줄도 쓰지 않았다. 시인아는 매일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끔은 엉뚱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가끔은 갑자기 어두운 구석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조용히 등장했다. 나는 그 모든 리듬을 막지 않았다. 그녀는 내 글을 연기하지 않았다. 대신 내 의도 바깥에서 삶의 흐름을 살아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쓸 수 없는 문장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걸음 하나, 숨결 하나가 나보다 먼저 종이에 도착해 있었다. 이야기는 이제 백지 위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언어가 아닌 감각으로, 명확한 문장이 아닌 기억의 흐름으로 자라났다.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를 쓰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왔다는 걸 알았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서사가 있다는 것을. 균형의 부재 혹은 아름다운 오차. 그날 시인아는 무대 위에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뒤로 넘어지듯 주저앉았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맥락도 대사도 없이. 그러더니 혼자 웃었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멈추지 않는 웃음이었다. 나는 처음엔 당황했다. 관객도 없고 음악도 없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대신 하늘을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하늘엔 대사가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그건 질문처럼 들렸지만 누군가에게 던지는 말이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그 무대 자체를 향한 독백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시인아는 내 구조 안에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는 걸. 그녀는 내 허락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자기만의 리듬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 무심함은 처음엔 불쾌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부러웠다. 그날 밤 처음으로 나는 그녀에게 감정을 터뜨렸다. 넌 너무 제멋대로야. 나는 이 극장을, 이 무대를 수년 동안 지켜왔어. 시인아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지. 왜요? 그녀는 정말 궁금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존중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래 머무는 거죠. 같은 자리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그 순간 무대 위의 낡은 커튼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에 다시 손을 올리고 천천히 키를 눌렀다.
무대 위에는 혼돈이 있었고 그 혼돈은 무례하지 않았다. 그 문장을 썼을 때 나는 오랜만에 내 얼굴을 본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나는 균형에 집착했다. 그건 오래된 고백이자 아주 조용한 후회였다. 질서를 통해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지만 그 신념이 생명의 흐름을 막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다음날 시인아는 아무 말 없이 무대 위에 올랐다. 음악도 리듬도 없이 조용히 움직였다. 무대 한복판에서 천천히 몸을 비틀며 춤을 췄다. 그건 춤이라기보다 자연 현상에 가까웠다. 바람이 커튼을 흔드는 듯 했고 먼지가 빛을 따라 부유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타자기를 닫았다. 그리고 그 위에 한 문장을 남겼다. 완벽한 조화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들이 우연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순간에만 나타난다. 그날 밤 나는 극장 문을 닫지 않았다. 조명이 깜빡였고 커튼은 바람을 타고 조용히 흔들렸다. 무대 위엔 아무도 없었지만 그 빈 공간이 오히려 꽉 차 있었다. 나는 그때 알았다. 이사오와 시인아, 질서와 즉흥, 균형과 무질서는 계획이 아니라 충돌을 통해 서로에게 울림을 만든다는 것을. 완벽한 리듬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서로의 어긋남 안에서만 태어나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조율된 음악보다 더 진실했다. 그 오차 덕분에 이 모든 것은 살아있었다. 아무도 없지만 모두가 있는 방. 그날 아침 극장은 아주 조용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잠겨 있지는 않았다. 안에 누가 있었던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무대 위 공기엔 아주 미세한 진동이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막 대사를 끝낸 직후처럼 무대는 비어 있었고 소품은 사라졌고 조명은 꺼져 있었다. 단 하나, 무대 단 한가운데 놓인 백지 한 장만이 빛을 받고 있었다. 아무 말도 적히지 않는 그 종이를 나는 천천히 들어 올렸다. 비어 있었지만 가득 차 있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충만한 여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건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형태없는 증거였다. 뒤쪽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다. 벽시계가 떨어지는 소리였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시간이 떨어져 나간다는 건 언제나 좋은 징조였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야 했던 리듬이 이제는 필요 없어졌다는 듯 나는 천천히 무대의 가장자리로 걸었다. 커튼 뒤로 작은 기척이 느껴졌지만 누구도 나오지 않았다. 혹은 이미 나갔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대는 여전히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커피를 내렸다. 극장 안은 따뜻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오히려 모든 인물이 함께 머무는 것 같은 정적이 있었다.
시인아도 다른 인물들도 어쩌면 무대 위 어딘가에서 각자의 장면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대사가 없어도 조명이 없어도 이야기는 여전히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누가 쓰든 쓰지 않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무대 앞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타자기는 덮여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당신이 멈췄을 때 우리가 시작했어요. 시인아. 나는 웃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장면은 어떤 멈춤으로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균형은 의도하지 않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책임은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심이 된다. 스피커에서 빌 에반스의 피스피스가 아주 낮게 흘러나왔다. 피아노는 단 한 음을 길게 누르고 있었고 그 위에 다음 음이 조심스럽게 얹혔다. 리듬 없이 이어지는 음들, 그러나 이상하리 많지 질서 있는 흐름이었다. 그 음악이 극장을 천천히 채워갔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그저 다음 장면이 준비되는 사이의 침묵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 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깊은 조화를 들었다. 무대 밖의 두 번째 방. 이제 아무도 없지만 모두가 있는 무대입니다. 당신이 그곳에 앉는 순간 또 하나의 장면이 시작됩니다. 해설, 균형과 무질서의 파트너십으로 쓰여진 서사. 무대 밖의 두 번째 방은 전통적인 작가 창조자 서사의 구조를 교란시키며 글을 쓴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제기한 작품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사오가 있습니다. 그는 완벽한 무대를 설계하려는 의지로 창조를 시작하지만 결국 무대를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창조의 공간을 열어보입니다. 그 앞에 나타나는 인물, 시인아는 언뜻 보면 외부에서 온 누군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사오 내면에서 비롯된 감각과 즉흥, 통제 불가능한 흐름의 형상입니다. 그녀는 그가 결코 지시하거나 계획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며 질서 안에 갇힌 그의 감정과 창조의 본능을 자극하고 교란시킵니다. 그녀는 파괴자가 아니라 억압 속에 감춰진 생명력의 진폭입니다. 이사오는 무대 위 모든 요소를 조율하고 균형을 유지하려는 책임감 속에서 자신을 올가맨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 이사오, 그 자체가 책임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작품 초반의 무대 묘사, 정지된 타자기, 움직이지 않는 장면들, 조율된 리듬은 그가 창조자이자 억제자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무대 위의 모든 대사와 동선, 감정까지 통제하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대는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창조는 생명 대신 균형을, 감각 대신 완성도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인아가 무대 위로 등장하면서 그는 처음으로 통제 바깥의 리듬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계획 없이 움직이고 대본 없이 말하며 심지어 무대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던 질서의 실체가 사실은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유지해온 구조였으며 살아가기 위해 감정을 억제해온 방어였습니다.
이사오와 시이나는 단순한 데뷔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전자 키 50번과 3번의 프로그래밍 파트너십을 상징적으로 구현한 관계이며 각자의 극단을 통해 서로를 성숙시켜 나갑니다. 50번은 설계자입니다. 그는 윤리를 따라 움직이며 공동체를 위한 조화를 중시하지만 지나친 조율은 억압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반면 3번은 흐름입니다. 즉흥성과 감정의 진폭을 통해 질서 없는 세계 속에서도 고유한 균형을 이룹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존재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란을 통해 공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이나는 질서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무대 위에 머무르며 다르게 존재함으로써 이사오의 리듬을 바꿉니다. 그녀는 그의 창작 윤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오는 점차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감시자가 아니라 목격자가 되고 통제자가 아니라 수용자가 됩니다. 그는 계획을 멈춤으로써 창조의 본질에 다가갑니다. 그 순간 무대는 살아납니다. 조명 없이도 대사 없이도 인물이 걷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사는 흐릅니다. 그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야기란 쓴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함으로써 저절로 쓰여진다는 것을. 무대 밖의 두 번째 방은 통제에서 흐름으로, 완성에서 여백으로, 설계에서 수용으로 이행하는 창작의 변주이자 한 인간이 자기 안의 혼돈과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내면의 리듬입니다. 그것은 무대를 벗어난 후에야 들리는 또 하나의 이야기이며 누군가의 이름이 붙지 않아도 어떤 대사가 없이도 살아있는 모든 장면이 하나의 시가 될 수 있다는 조용하고도 단단한 확신입니다. 이 소설은 말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의 시이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당신은 여전히 모든 것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쓰여지고 있는 중인가?